일본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어요. 기술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독특한 문화까지 말이죠. 정부가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부터 로봇만으로 운영되는 바까지 일본은 지구상 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세상을 만들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기상천외한 일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1. 일본을 떠나면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일본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민 정책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아예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라를 떠나라고 하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난민을 받아들이고 돕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지만 일본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에게 스스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250만 원에서 37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제공하죠. 언뜻 보면 도쿄의 엄청난 물가에 비해 적은 돈처럼 보이지만 이는 불법 체류자가 되기보다는 평화롭게 떠나도록 장려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에요. 사실 일본은 매년 망명 신청의 약 0.5%에서 1%만 받아들이는데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치랍니다. 어떤 해에는 10,000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지만 승인된 거는 고작 수십 건에 불과했어요. 이렇게 돈을 주고 떠나게 하는 제도는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이민 정책 중 하나가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 정부는 이 정책을 별표 인도주의적 지원 별표이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고국에 다시 정착하도록 돕는 긍정적인 언어로 홍보한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는 일본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정책이죠. 이 50만 원짜리 네모난 수박과 특이한 음식들. 일본 요리 중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네모난 수박이죠. 이 기발한 발명품은 이미 1960년대부터 있었는데 일본 농부들이 네모난 틀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반전은 이 수박을 먹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모난 수박은 보통 명품 선물이나 장식품으로 사용돼요. 가격도 개당 수십만 원을 호가할 때가 많아서 과일이라기보다는 예술품처럼 취급된답니다. 일본의 음식에 대한 집착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식당에는 별표 쇼크인 3% 별표라는 진짜 음식과 똑같은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데 너무나 진짜 같아서 예술 작품으로 수집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이 플라스틱 모형은 실제 음식보다 더 비싸기도 하고 그 정교함 덕분에 관광객들이 진짜 음식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전통 일본 스시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요네즈가 잔뜩 들어간 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저 신선한 생선과 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준비 과정은 거의 명상 수준의 정교함을 자랑하죠. 라멘은 홋카이도의 미소 라멘부터 후쿠오카의 진한 돈코츠 라멘, 도쿄의 간장 베이스 슈유 라멘까지 지역별로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각 지역은 라멘 비법을 국가 기밀처럼 철저히 지킨답니다. 하지만 일본 음식 문화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바로 와규일 거예요. 특별한 관리로 키운 소에서 얻는 와규는 마블링이 엄청나고 가격도 매우 비싸서 스테이크 한 조각이 보통 사람들의 한 달 식비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50만 원짜리 수박부터 금보다 비싼 소고기까지 일본은 음식을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의 문화적 스펙터클로 만들었답니다. 3. 팁은 절대 안 돼요. 일본 식당에 가면 직원이 동전 몇 개라도 급하게 돌려주는 것을 보고 놀랄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팁이 좋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적으로 여겨지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손님이 팁을 주는 것은 서비스에 불만족해서 별표 다음엔 더 잘하라 별표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팁은 식당과 직원들에게 무례하고 불쾌한 행위로 간주돼요. 그들은 돈보다는 자존심과 존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미 고객이 좋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불은 필요 없다고 믿죠. 일본은 진정으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그 어떤 추가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대신 일본 사람들은 팁 대신 작은 선물이나 개인적인 기념품 같은 것을 주면서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를 표현해요.
일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맞지 않아요. 이는 진정한 감사와 존중이라는 아름다운 무형의 가치를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믿는 일본 예절의 아름다운 면모를 보여주죠. 팁을 주지 않는 문화는 식당을 넘어 호텔, 택시, 미용실, 심지어 스파까지 모든 서비스 산업에 적용돼요. 팁을 주려고 하면 오히려 당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서비스 직원은 돈을 거절하는 것이 무례하게 보일까 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일본의 팁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훌륭한 서비스를 받고도 팁을 주지 못한다면 조금 불편하실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4. 캡슐 호텔. 캡슐 호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일본의 캡슐 호텔은 딱 싱글 침대보다 조금 더 큰 공간에 모든 필요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숙소예요. 이 독특한 숙소는 크고 화려한 방이 필요 없는 여행자들에게 멋지고 저렴한 선택지를 제공하죠. 일반적인 호텔방 대신 당신은 아늑하고 작은 개인 캡슐을 얻게 돼요. 마치 나만의 은신처를 갖는 것 같죠. 캡슐 안에는 편안한 숙박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심심하지 않게 해줄 텔레비전, 에어컨, 전자 콘솔, 그리고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캡슐들은 미래적인 2층 침대처럼 위아래로 쌓여 있어요. 만약 이쪽 캡슐에 묵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다리나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커튼이나 단단한 문으로 캡슐을 막을 수 있는데 안전을 위해 안쪽에서만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샤워실과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호스텔처럼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돼요. 어떤 캡슐 호텔은 무료 사우나와 목욕탕을 제공하기도 하고 수영장이나 오락시설이 있는 곳도 있죠. 호텔은 보통 신계에서 700개의 캡슐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여성 전용 구역이나 층을 운영하는 곳도 있답니다. 도착하면 일반 옷과 신발을 편안한 호텔용 복장과 슬리퍼로 바꿔 신어야 해요. 소지품은 사물함이나 방 안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죠. 가장 좋은 점은 캡슐 호텔이 매우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하룻밤에 22,000원에서 45,000원 정도면 된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지친 직장인들, 막차를 놓친 사람들, 또는 독특하고 가성비 좋은 숙박 경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호텔에 묵어요. 심지어 도쿄 같은 비싼 도시에서는 캡슐을 장기 임대하여 임시 거처처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5. 가족을 빌려주는 서비스. 일본에서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내고 동반자를 빌리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완전히 합법적인 서비스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데 많은 성인이 바쁜 생활과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동반자 대여 서비스가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죠. 동반자를 빌리는 데는 시간당 약 6만 원이 들고 최소 2시간을 빌려야 해요. 2020년에는 이 산업이 1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이 돈을 내면 대화 상대, 함께 산책할 사람, 혹은 그냥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낼 사람을 빌릴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를 성인 서비스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 산책, 또는 그냥 옆에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요. 이 서비스는 위로, 교감, 그리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답니다. 고객 중에는 자신의 관계에서 부족한 관심이나 교감을 찾으려는 기혼자도 많아요. 이 서비스는 낭만적인 동반자를 넘어 친구, 형제자매, 심지어 가족까지 빌려주죠. 심지어는 배우자부터 아이까지 가짜 가족 전체를 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도 기업인 별표 패밀리 로맨스 별표에서는 고객이 쾌활한 아내나 순종적인 아이처럼 가족 구성원의 나이, 예모, 성격까지 선택할 수 있답니다. 온전한 가족 체험을 하는 데는 약 45만 원이 들죠. 이러한 현상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심해지는 일본 사회의 고립 문제를 보여줘요. 가족 대여 서비스는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더 이상 채워줄 수 없는 감정적 공백을 채워주며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세상에서 인위적이지만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이 흥미로운 발견을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서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과도 공유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채널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콘텐츠를 계속해서 가져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6. 무음 가라오케. 일본은 무음 가라오케라는 모순처럼 들리는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사람들이 노래를 연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별표 우타에트 보이스 트레이닝 무음 가라오케 마이크 별표와 같은 기기는 소리를 최대 70%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소음이 최소화되죠. 이 우타에트 마이크는 노래를 부르는 부분에 깔때기 모양의 독특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소리를 효과적으로 줄여줘요. 이 덕분에 조용히 연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나 전반적인 성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등 건강상의 이점도 있답니다. 이 아이디어는 주거 공간이 밀집되어 있어 소음 문제가 심각한 도시 지역에서 특히 인기가 많아요.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혼자서 조용히 실력을 다듬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완벽하죠. 이 무음 가라오케 기기들은 휴대하기 쉽고 작아서 거의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해요. 기차 안에서, 아파트에서, 심지어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도 아무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좋아하는 노래를 연습할 수 있답니다. 무음 가라오케 기술은 혁신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본의 능력을 보여줘요. 타인에 대한 배려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가라오케를 즐기는 방법을 찾은 것은 개인의 즐거움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본식 접근법을 잘 보여줍니다. 7. 로봇 바텐더바. 일본에서는 로봇 직원이 있는 바가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한 부분이 되고 있어요. 이런 바에서는 지능형 로봇들이 칵테일 제조부터 손님 응대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며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죠. 바텐더 대신 LED 입술, 눈, 그리고 유연한 팔을 가진 로봇이 능숙한 칵테일 솜씨를 뽐내며 손님을 맞이해요. 이 로봇들은 칵테일을 흔들고, 붓고, 섞고, 어떤 로봇은 심지어 춤까지 추며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죠. 몇몇 바는 로봇에게 대화 능력을 탑재해서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하루는 어땠는지 묻고 농담까지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기분에 따라 기분이 안 좋으시니 가벼운 칵테일을 추천해 드릴게요 같은 제안도 한답니다. 도쿄에 있는 유명한 더 로봇바 같은 곳에서는 로봇들이 손님의 요청을 학습하여 칵테일 실력을 향상시키기도 해요. 많은 손님들은 이 로봇들이 어떤 인간 바텐더보다도 더 훌륭한 칵테일을 만든다고 농담을 하죠. 더 작은 로봇들은 손님 테이블로 음료를 배달하는 데 사용되는데 쟁반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매끄럽게 지나다녀요. 일부 로봇은 안면 인식과 감정 감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미소 짓고 눈을 깜빡거리며 더 친밀한 경험을 만들어낸답니다. 로봇바의 등장은 기술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보여주며 혁신과 기능의 균형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요. 이는 단순히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창조하는 것이죠. 8.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보 안 하기. 일본은 시적인 아름다움과 고결한 규율로 유명하지만 한 가지 역설적으로 보이는 관행이 있어요. 바로 대중교통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문화적 접근 방식이죠. 이는 처음에는 놀라울 수 있지만 깊은 문화적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일본인들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답니다. 일본의 모든 대중교통에는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우선석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우선석이 가득 차면 젊은 사람들이 근처에 있더라도 나중에 온 사람들은 서 있어야만 하죠. 이것은 일본인들이 배려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의 평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원칙은 먼저 온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나중에 온 사람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흔하지만 일본에서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이는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불필요한 차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특별한 예외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화합을 방해하고 어색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
만약 정말로 자리를 양보하고 싶다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것처럼 일어서거나 다른 사람과 자리를 바꾸는 등 미묘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잘 의도된 개인적인 친절이 오히려 사회적 비리나 어색함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일관된 규칙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일본의 깊은 문화 철학을 반영해요. 개인적인 제스처보다는 집단적 화합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인 거죠. 9.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없다고. 일본에서는 길거리나 상가 같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매우 어려워. 이는 1995년 도쿄에서 발생한 큰 사건 때문이랍니다. 옴진리교라는 종교단체가 도시 지하철에서 살인가스라는 독성 물질을 살포하여 사람들을 순식간에 죽게 만든 끔찍한 테러 공격을 감행했죠. 이 사건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고, 일본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이 택한 방법 중 하나는 공공 쓰레기통을 없애는 것이었어요. 쓰레기통이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숨기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공공 폐기물을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정부는 이 기반 시설에 막대한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에도 쓰레기통을 찾을 수 있는 특정 장소는 여전히 있어요. 공원, 기차역, 공중 화장실에는 흔하게 있죠. 그리고 자판기 옆에는 사람들이 빈캔과 병을 버릴 수 있는 특별한 재활용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는 쓰레기통이 많지 않지만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신경을 쓴답니다. 공공 쓰레기통의 부재는 흥미로운 사회 현상을 만들어냈어요. 일본 사람들은 집이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자신의 쓰레기를 직접 가지고 다니죠. 이는 사람들이 공공 기반 시설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쓰레기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본이 깨끗하다는 명성에 기여하고 있답니다. 10. 춤출 수 없었던 일본의 나이트클럽. 일본의 나이트클럽은 별표 풍소경어법 별표이라는 이상한 법에 직면했었어요. 자정 이후 춤추는 것이 불법이었죠. 1948년에 제정된 이 법은 유흥업소를 규제하고 당국이 별표 도덕적으로 문제있다. 별표고 여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경찰은 자정 이후에도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으면 클럽을 급습하여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었죠. 이 때문에 많은 나이트클럽은 사람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기만 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이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문율로 여겨졌어요. 단순히 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당국이 별표 도덕적 타락 별표로 여겼던 밤 문화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죠. 클럽 주인들은 춤을 허용하고 벌금이나 급습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댄스 파티보다는 콘서트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했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비현실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북적이는 클럽에서 발은 움직이지 않고 비트에 맞춰 고개만 흔들었죠. 몇몇 클럽들은 별표 리듬 운동 별표이라고 부르며 법을 우회하려 했지만 경찰은 속지 않았어요. 이 금지령은 2015년에 해제되었지만 일부 클럽 주인들은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춤 금지령의 유사는 일본의 밤 문화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따라서 오사카, 도쿄 또는 다른 대도시의 클럽에 갔을 때 음악은 시끄럽지만 다른 나라의 클럽에 비해 댄스 플로어가 비정상적으로 얌전하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일본의 나이트클럽에서 자정 이후 춤을 금지했던 별표 풍소경어법 별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밤 문화에 너무 제약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더 흥미로운 것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11.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의사소통, 절. 일본에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별표 절하기 별표예요.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일본에서 절은 숙달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복잡한 의사소통 체계랍니다. 기본적인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벼운 인사에는 약 15도의 가벼운 절,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30도의 적당한 절, 그리고 사과하거나 깊은 감사를 표현할 때는 45도의 깊은 절을 해요. 각도만 틀어져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례하게 보일 수 있답니다. 일본인들은 각도 외에도 더 많은 것을 신경 써요. 절하는 속도, 자세, 시선, 절을 유지하는 시간, 심지어 시작하고 멈추는 시점까지 모두 문화적 예절의 일부죠. 일부 회사들은 직원들의 절이 완벽하도록 센서와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해요. 백화점이나 호텔은 절을 전문 기술로 취급하며 교육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한답니다. 절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고객에게 하는 절은 상사에게 하는 절이나 사과하는 절과 다르죠. 감사, 존경, 부탁 등 특정 상황에 맞는 절도 따로 있어요. 일본에서는 사람만 절하는 게 아니에요. 호텔이나 쇼핑센터의 로봇들도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절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어요. 이 로봇들은 인간 직원과 동일한 각도와 타이밍 지침을 따른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배울 게 너무 많죠. 많은 방문객이 가벼운 상황에서는 너무 깊게,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깊게 절하지 않아서 어색한 순간을 만들기도 해요. 절의 기술은 일본 사회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주며 예부인에게는 아름다우면서도 어려운 도전이 된답니다. 12. 주면 안 되는 선물. 일본인의 일상생활에서 선물은 매우 중요해요. 설날,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 생일, 결혼식, 졸업, 병문안 등 선물을 주고받는 수많은 행사가 있죠.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하고 주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발전시켰어요. 먼저 별표 숫자 4, 9, 별표와 관련된 선물은 피해야 해요. 숫자 4는 별표 별표로 발음되는데 이는 별표 죽음, 별표과 소리가 비슷해요. 9는 별표 별표로 발음되는데 이는 별표 고통, 고심이, 이치주 인요후를 의미하는 별표 쿠루심이 별표를 연상시키죠. 따라서 4개나 9개로 구성된 선물이나 이 숫자가 포함된 가격의 선물은 피해야 해요. 다음으로 빚은 주지 마세요. 일본어로 빚은 별표 쿠시 별표인데 이 단어는 고통과 죽음과 관련된 소리를 합친 것이랍니다. 실용적인 물건이지만 빚은 부적절한 선물로 간주되어 또한 여우 모양, 유리 제품, 날카로운 물건은 피해야 해요. 여우는 옛날 이야기에서 교활함과 속임수와 연관이 있고 유리 제품은 깨지기 쉬운 관계를 의미해요.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은 사람 사이의 인연을 끊는다고 믿어져요. 꽃 중에서는 국화나 동백을 절대 선물하지 마세요. 이 두 꽃은 모두 장례식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국화는 죽음과 연관이 있어서 천황가 문장의 애도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이 꽃을 선물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죽음이나 불행을 기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선물 규칙은 포장과 전달 방식까지 이어져요. 특정 색상의 포장지는 장례식과 연관이 있고 선물을 건네는 데에도 특정 절차가 있어요. 이러한 전통은 운, 행운, 사회적 화합에 대한 문화적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답니다. 13. 걸으면서 먹지 않기. 영국 유튜버 잭은 일본 여행 중 놀라운 경험을 공유했어요. 길거리에서 찐빵을 먹고 있는데 불쾌한 시선을 받았고 심지어 나이든 남자 2명이 그를 꾸짖기까지 했죠. 잭은 당황했지만 나중에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걸으면서 먹는 것이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된답니다. 길거리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먹는 것은 공공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 음식 냄새와 씹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일본 사회가 소중히 여기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걸으면서 먹으면 꾸지람을 듣거나 못마땅한 시선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규칙은 단순히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깨끗하고 조용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공공장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이죠. 메이와쿠,
즉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에 대한 일본의 개념이 걸으면서 먹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를 설명해 줘요. 이것은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걸으면서 먹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스러기나 포장지 같은 쓰레기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청결과 배려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편의점에 작은 서서 먹는 공간처럼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하는 것은 공동체와 환경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은 공공 질서를 방해하지 않고도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14. 일본은 도쿄 그 이상. 현대적인 도쿄와 오키나와를 넘어 일본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고대 사찰과 보존된 문화를 간직한 교토와 간사이 지방에서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행운을 빌기 위해 기업들이 기증한 수천 개의 주황색 도리이가 있는 후심이 이날이 신사를 걸어보세요. 산중턱을 따라 이어진 길은 영적인 기운이 감도는 밝은 주황색 터널을 만들죠. 우뚝 솟은 대나무들이 자연 성당을 이루는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을 거닐어 보세요. 대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는 수세기 동안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답니다. 밤이 되면 교토의 기온거리는 기모노를 입은 게이사들이 고대 돌길을 걷는 사무라이 시대로 당신을 안내할 거예요. 오사카에서는 활기 넘치는 네온사인, 도톤보리의 길거리 음식, 그리고 신나는 밤 문화로 에너지가 넘쳐요. 문어빵인 타코야키와 맛있는 오코노미야키 같은 음식들로 넘쳐나는 오사카는 도쿄의 정교한 요리와는 대조되는 활기차고 친근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북쪽으로 향하면 눈, 꽃, 그리고 야생의 자연이 기다리는 홋카이도가 나와요. 겨울에는 삿포로 눈 축제에서 인상적인 얼음 조각들을 볼 수 있고, 여름에는 후라노의 라벤더 밭이 보라색으로 만개하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시레토코 국립공원은 회색곰과 고래가 사는 날 것 그대로의 야생을 보여줘요. 더 남쪽으로 가면 규슈의 천연 온천을 만날 수 있어요. 베프와 유후이는 수백 년 동안 방문객들을 치유해온 광물이 풍부한 온천수로 유명한 별표 온천의 천국 별표이죠. 구마모토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활화산 분화구 중 하나인 아소산이 있고, 가고시마에는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인 사쿠라지마가 있어요. 주고쿠 지방에서는 평화를 성찰할 수 있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관과 원폭돔을 방문해보세요. 근처 미야지마 섬에는 상징적인 이스쿠시마 신사와 그 위에 떠있는 도리이가 있어요. 오카야마에서는 일본 정원 설계의 훌륭한 예시인 고라쿠엔 정원을 둘러보세요. 마지막으로 도토리의 사구는 독특한 사막 같은 풍경을 제공하며 샌드보딩을 즐기기에 완벽하답니다. 일본의 각 지역은 독특한 문화, 방언, 유리,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나가노의 눈 원숭이부터 오키나와의 열대 해변까지 일본의 다양성은 지리와 역사에 의해 형성되었죠. 도쿄도 인상적이지만 진정한 마법은 각 지역의 차이점에 있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기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선택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죠.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를 탐험하는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문화의 이 놀라운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이 즐거우셨다면 전 세계의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본에 대해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